네, 오늘 새벽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올해 두 번째 연준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미 글로벌 이슈투데이에서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렸었고요. 이 시간에는 보다 심층적으로 이 상황을 진단해보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오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방송 직전에 제가 전 앵커한테 오늘 그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미국의 주가 상승폭이 컸습니까, 적습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진단해 주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FOMC 회의 결과에서 많이 거론됐던 게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입니다. 확신치 않으면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에 대해서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결과는 예상대로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기준금리는 0에서 0.25%, 지금은 0에서 0.25%의 밴드폭을 요 0.1%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밴드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0.1% 정도에서 중간 이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0.1%에서 중심 피보트 레이트가 이번 FOMC 회의 결과 끝나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인 같은 제로 밴드 평이라도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양적 완화 정책에도 매월 그 1,200달러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죠. 이게 확실치 않으면 양대 목표에서 확실치 않으면 통화정책 기조를 이렇게 변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일찍부터 예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경제 전망은 쭉 올려버렸죠. 아주 크게 올렸죠. 네. 근데 통화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그 3대 지수의 상승 이렇게 폭이 회의 결과가 딱 발표하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그 위에는 플랫하게 그냥 움직이고 마지막에 오히려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 그런 것이 바로 시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FOMC 또 파월 의장의 이렇게 기자회견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차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경제 전망치를 쭉 올렸는데 통화정책은 그대로 했다. 미스매치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주를 타는 그 페드와 파월이다 이런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외주를 타면 제가 이 표현을 아침에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완화시켰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작두를 타는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다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작두에서 떨어지면 큰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 문제와 함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코로나가 테일리스가 아니라 인플레 문제다. 똑같은 상태에서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간의 브리치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 문제와 함께 페드와 파월이 신테일리스크로 부상하는 것도 새로운 조짐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가에서 이번 3월 그 페드에서 궁금한 점이 많았었죠. 근데 이번 회의로 인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했다는 데는 안도 분위기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페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3월 회의 결과에서 풀어내지 못했다 하는 이런 쪽의 해석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 팀장께서도 국채금리 부담 문제를 걸어놓으셨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3대 주가에서 보면 경기 민감주가 많은 다우존스 지수가 이미 사상 최고치를 행변을 한 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0.58%, 그다음에 나스닥이 0.4% 이렇게 됐는데요. 요거는 FOMC 회의 결과에 안도감에 이런 뿐만 아니라 오히려 페드의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이거에 의해서 경기 민감주가 사실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오면 이전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이런 팡스라든가 이런 대형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빨리 좀 갈아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사실 다우존스 지수가 이미 사상 최고치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데는 FOMC 회의 결과보다는
사실 페드의 경제 전망의 전망치가 성장률이 상향 조정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인과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관심사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과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상향 조정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페드 경제 전망치 가장 큰 관심사가 이번에 네. 이미 작년 12월 이후에 많은 변화 사항이 있었죠. 성장 여건이 변했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그다음에 코로나가 1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작년에 코로나의 이게 상황이 급박해서 페드가 임시회의가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에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1년 만에 페드회의가 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됐는데요. 그때 아무랬던 상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밝죠. 지금 이제 인플레 문제도 걱정하고 국채금리 상승 문제도 걱정하고 이나마 다행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1년 동안의 변화 상황에서 보면 작년 말까지 디프레션이 우려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1월 달, 2월 달 이 2달간에 걸쳐서 성장 여건이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 정 PD께서 파월 의장의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아주 잘 포착한 것 같습니다. 오늘 FOMC 회의 결과 기자회견의 내용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 굉장히 밝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연쩍은 표정을 썼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회복되지만 사실상 여전히 불안하다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파우치 소장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의 종식 얘기하는 이런 쪽의 성장 여건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반영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이제 누차의 각 기관의 예측 기관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신 보급에 이렇게 보급 속도를 반영해서 가장 먼저 전망치 나온 것이 사실상 3월 달에 OECD 전망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IMF의 10월 전망, 작년 10월 전망, 12월 전망은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 그런 것은 좀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서 일부 증권사는 IMF의 전망치가 4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1월 달, 12월 달 전망치 그때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나오는 전망치를 보면 미국의 성장률이 OECD가 6.5%, 골드만삭스가 6.9%, 이 골드만삭스 전망치가 또 바뀌었죠. 그래서 올해 4분기에는 8%까지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모건스탠은 7.3%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45년 만에 중국 성장률을 제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이 나왔죠. 네. 그런 만큼 페드가 이번에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긴 하겠는데 얼만큼 조정하겠느냐. 사실 많이 조정한다면 파월 의장이 굉장히 입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완만한 경기 회복이다 이래겠으니까 성장률을 대폭 조정하면 파월 의장이 입장이 굉장히 겸연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체로 어제까지 페드의 이렇게 3월 수정 전망치가 6% 내로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뛰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6% 내부가 아니라 지금 6.5%에서 OECD 전망치와 고스란히 비슷하는데요. 이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내놨던 성장률이 3.2%거든요. 이게 2배, 그것도 3개월 만에 2배 정도 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사실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입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장률이 이렇게 훅 해서 떴는데 통화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한 측면이거든요. 통화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월가의 궁금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한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페드의 양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그리고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성장률의 기본적인 네. 실업률과 물가가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는 아무래도 이제 페드의 아주 직접적인 목표는 2012년서부터 전통적인 목표인 물가 안정에 네.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새롭게 넣었죠. 그렇죠. 네,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고용 창출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실업률 문제를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롬 파월이 양대 목표인 물가와 그다음에 고용 창출과 관련된 입장이 어떠냐.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다. 우려할 바 아니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그다음에 고용 창출 목적에서 2에서 3년이 걸리더라도 완전 고용, 대체로 보면 페드가 하는 완전 고용 수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의 수치가 일치했을 때 그때를 보통 자연 실업률, Natural Unemployment를 Employment Rate를 보통 완전 고용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것도 변화의 기조가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 페드가 추정하고 있는 포브스 모델에서 추정하고 있는 완전 고용실, 즉 자연 실업률은 3.5%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페드가 이렇게 실업률 전망할 때 3.5% 수치가 등장했죠. 네. 2023년에 2에서 3년 걸린다 하는 것이 사실 2년 후인 2023년에 3.5% 달성하겠다 하는 입장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다. 이걸 좀 한번 12월 전망치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서 3월 전망치를 양대 목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통화정책의 물가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근원 PCE 물가, 이거는 정확하게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근원 PCE 상승률인데요. 작년 11월 1.8%에서 3월 달에 똑같은 올해 이렇게 물가 상승률 2.2%, 타겟 레이트 2%를 벗어나서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에서 보면 대체로는 타겟 레이트 2%대에서 3개월 만에 0.4%포인트는 레이시오로 추진할 때는 얼만큼 빨리 인플레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가 하는 이 점은 시장에서 파월 의장이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사실 3개월 만에 베이스 레이트 2%인데 자 변화폭이 0.4%포인트니까 거의 4분의 1의 수준에 해당되거든요.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고 있다 하는 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업률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작년에 올해 실업률이 5%에서 사실 4.5%로 이게 대폭 개선되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고용 부분에 대해서 실업률이 3.5%인데요. 처음으로 2023년에 사실 3.5%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성장률이 대폭 상향돼서 과거만큼 성장률이 인플레와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정형적인 사실, 스테라이션 팩트, 이것이 코로나 사태에 흐트러지긴 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라든가 실업률도 개선하고 인플레 우려도 이렇게 증폭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드의 경제 전망이 대폭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이 가졌던 기자회견에서는 별다른 종전의 입장과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일단은 고용 창출이죠. 지금 네. 문제에 있어서는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지금 제롬 파월 입장에서 성장률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양대 목표에서 물가는 이렇게 사실 고용 창출에 우선수고 있으니까 네. 고용 창출 문제죠. 고용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은 2023년 3.5% 이렇게 포브스 모델에서 전망해서 사실 발표하긴 했지만 자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 보면 앞서 말씀같이 완전 고용이 달성하는 확신이 되기까지는 통화정책은 기조 변경하지 않는다 하는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왜 이렇게 지키는가 하는 것은 2013년 대비해서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도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시장과 경제 전망치와 통화정책 간의 미스매치 나오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통화정책의 불가역성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가장 우선순위는 이렇게 완전 고용 문제인데요. 지금은 2023년에 3.5% 완전 고용이 달성하더라도 네. 사실상 여기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자 민주당의 저소득층의 영구적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영구적 실업 문제는 경제 회복되더라도 회복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왕창 뿌려야 된다 하는 문제와 함께 질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질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이 통화정책은 자 기준금리 변경이라든가 양쪽으로 돈 뿌리는 일반적 보편적 선언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네. 경제가 양극화가 심할 때는 사실 통화정책도 필요한 부분에 더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4차 지원금을 줄 때에도 전부 이렇게 이재명 지사식으로 완전히 다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주겠다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아주 코로나 직후에는 다 이렇게 주다가
경제가 되면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금을 주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잘된 사람들이 증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준다. 개선되는 돈을 전부 준다 하면 잘 사는 사람을 증세를 해서 더 꺾고 경제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자 이제 소득 수준을 자립 개선이 됐는데 그 사람 지원하면 그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줄일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영구적 실업자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덜해지는 거죠. 왜냐? 자, 1년 전에는 그래도 과거에 축적해 있던 현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경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캐시플로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자, 홍남기 부총리대로 지원금을 더 그쪽으로 집중해서 줘야죠. 선별적으로 할 선별적으로 필요가 있겠죠. 줘야죠.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해 재정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제롬 파월에 대해서 재정 정책 측면에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정전의 고용 창출 문제에서는 영구적 실업자, 경제 회복되더라도 통화 정책 가지고도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재정의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간접적인 이렇게 촉구수단으로서 네. 정전의 그 입장은 FOMC 회의 결과에서는 사실 그 결과 발표는 제롬 파월의 입장이 반영되는 게 되는 게 그 금리 결정권에 12명이 속해 있는 물론 공석이 2명 있습니다는 그 결정권에 n분의 1로 가담해서 직접적이 되지만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는 제롬 파월의 개인적 입장을 기자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기자들이. 그런데 종전의 입장을 대표했던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점도표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약간의 변화보다는 좀 비교적 큰 변화죠. 네. 큰 변화죠. 우리가 보면 제롬 파월은 종전의 입장들을 계속 반복되어서 시장과 지금 시장에서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보면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인적 견해는 이미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제롬 파월 이외에 금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더 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not float, 점도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점도표는 한 번쯤 어떤 분이 이게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점도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점도표 이렇게 보면은 1년에 FOMC 회의는 8번이 열리죠. 그렇죠. 1월 달, 3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11월,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경제 전망은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네. 이때 점도표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점도표가. 1년에 4번 1년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할 때마다 점도표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했어요. 1월 회의에서도 점도표 보여주는 이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할 때마다 점도표가 변하는 건 아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도표는 금리 결정권에 속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금리가 결정되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FOMC 위원들도 거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의 그 점도표 결과는 파월은 종전의 입장대로 계속 반복되었으니까 이 양반의 얘기보다는 자 여기에 점도표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시장의 흐름을 이어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2011년 올해 금리는 동결한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화정책의 시차는 어떠냐. 9에서 12개월이라는 걸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네. 올해 동결하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올해는 뭐냐. 시점상 보면. 그래서 2022년, 그다음 2023년 요게 이제 가장 관심이 되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선제적 아니겠습니까? 선제적. 미래상은 미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내년에 사실 그 금리 인상을 점치는 시각은 몇 명 FOMC 점도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증가했을까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2020년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1명. 근데 이번엔 4명이 됐죠. 네. 4명이 됐죠. 네. 이게 작은 변화는 아닙니다. 네, 3명이나 인사. 이게 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FOMC 의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4명. 그다음에 2023년은 5명을 원래 10일 했는데 이번엔 7명. 7명, 18명이 7명 공석도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다음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이전에 혹시나 이번에 회의에서 테이퍼링의 시사 문제 때문에 아주 숨지기다가 일단은 회의 결과에 대해서
종전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안도해서 팍 올라가긴 했지만 자, 요 기자회견 내용과 1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과 FMC의 시장을 어떻게 먹히느냐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평가가 긍정적이다 아주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하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본 사실 오른쪽이 시장에 읽혀지면서 회의 결과 딱 보고 올라가고 나서 플랫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4번 발표되는 닷 플러시라고 하죠. 점도표 3월 점도표 관련해서 자세하게 내용 알아봤고요. 또 하나의 이번 연준 회의의 관심사였던 게 과연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장기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발표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OT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이제 어제 회의 이렇게 이틀 전에 회의에서도 OT가 기본적으로는 테이퍼링의 신호기 때문에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건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는 방안이지 정책적인 측면에선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타겟 레이트가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항상 긴축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완화의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에 선제적으로 간접적으로 알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얘는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그 양대 목표 관련해서 인플레 PCE 물가 상승률 2.8에서 2.2%니까 인플레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오늘 그 파월 의장도 그렇게 했습니다는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용인하겠다. 평균 물가제 작년 9월 달에 이런 거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 6.5% 페드 전망치 6.5% 모건스테이 7.4%에 있을 때 과연 PCE 물가가 사실 이렇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은 이렇게 향후에 더 이렇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지켜봐야 된다. 어찌됐든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냐 하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인플레 우려가 부식되지 않은 측면이다. 그러면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자 장기채 금리는 지금 1조 9천억의 적자 국채 발행 문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선제적 차원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관심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게 오퍼레이션 나올 수가 없다. 왜냐? 테이퍼링의 간접적인 시사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간접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우리가 본 초과 지급 준비율과 요 SLR에 대해서 어제 이제 우리가 이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올해 2월 말에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돼 왔던 각종 그렇게 인대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경제 성장이 되면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충당을 쌓아야 되는데 자, 요 보완적 레버리지를 규제를 딱 강화한다면 결국은 뭐냐? 요거 대선 충당 쌓기 위해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투자은행들이 갖고 있는 보유 미국의 국채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유 국채를 내놔야 되니까 요 연장 해이지 요 우려를 불식거렸거든요. 자, 보유 국채를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채권의 유통시장에서 채권의 보유 물량이 그만큼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요새 뭐 이렇게 백악관에 출입하는 FMC의 그 페드에 출입하는 기자는 굉장히 경제의 석학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공식적으로 하기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석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봐서 요 문제를 딱 기자회견 당시에 물어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얼버무려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뭘까? 두 가지 세력이죠. 자, 경제 전망과 그다음에 통화정책 유지 간의 미스매치 현상. 요 문제에 대해서 페드도 파월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요 보완적 레버리지 vs 기자가 물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얼버무리면 조만간 요 조치에 대해서는 연장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 문제이거든요. 근데 요 문제가 이렇게 왜 중요하냐? 요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사실 연장을 계속해서 하면은 미국의 그 이렇게 거품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도 뭐냐? 오늘도 파월 의장이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거품 우려된다. 그래서 거품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여부가 연장을 또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걷냐하면 결국은 뭐냐? 금융 완화가 문제였어. 자, 이렇게 경제 여건이 좋아지는데 어찌됐든 1년 전에 임시회의의 통화정책에 갖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본인 입으로 경제도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을 반영하는 통화정책은 반영하는데 아무런 변화를 안 줘요. 그러면 부작용이 더 달아날 거죠. 거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입장에서 아마 이번에 연장 발언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이렇게 페드 의장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 문제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거든요. 그 자체가 거부하는 것이 그 자체가 시장을 불안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에서 아주 이례적 현상이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SLR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다는 점을 저희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3월 페드 회의 직전에 불거진 문제였지만 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상황을 두고 갈등하는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제롬 파월 의장도 사실 재무장관 되기 전에 페드 의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제니 제니 옐런, 옐런, 네. 제니 옐런도 그렇고 제롬 파월도 지금 현 의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페드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고용 창출이 우선순위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이번에 그 FOMC 회의 결과에서 특히 경제 전망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입장차가 아주 명확하게 났었죠. 파월 의장은 2에서 3년이 걸리돼도 못한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2년이면 2023년이고 3년이면 2024년입니다. 근데 앨런 회장은 일자리 붐이 있으면서 내년에 완전 고용이 달성한다 하는 입장이었었죠. 이게 명확한 차이였었죠. 근데 사실상 이번에 페드의 경제장 파버스죠. 제롬 파월이 전망하는 건 아닙니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이 전망하는 게 아니고 페드 내 거시경제팀에 해당되는 페드 플러스 USA 페드에서 포브스 모델을 이렇게 추정한 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실 이번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년이죠. 그런데 2에서 3년에도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전에 경제 전망에서는 실업률에서 3.5% 수치가 안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있어서는 2023년에 3.5%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앨런과 파월 간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페드의 포브스 모델의 실업률 전망치 보면 2024 2년 후에 완전 고용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앨런은 2022년 내년이고 네. 2023년은 페드의 포브스 모델이고 2에서 3년 후에 너 안 된다는 것은 파월 의장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입장도 굉장히 향후에 파월의 입지를 상당 부분 약화시키지 않겠나 하는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완전 공개 2023년 이렇게 되면 제닛 앨런이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고용 창출 목표를 갖고 있는 페드의 파월 의장보다는 더 앞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향후 통화정책 강의에서 자 그러면 제닛 앨런이 파월 의장보다는 신뢰성에 더 부각된다. 그러면 내년에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네. 그러면 통화정책의 시차는 지금 1년 정도 9개월이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경우에 따라서 테이퍼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골드만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테이퍼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드 프로트에서 보면은 내년에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는 같은 경우는 1명인데 이번 같은 경우 5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바로 전반적으로 FOMC 의원들도 테이퍼링을 네. 12월 대비해서는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앞당겨야 돼. 이것이 6월 달에는 더 앞당겨질까 하는 이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 하는 이 측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의 경제 전망과 그리고 페드 회의 결과를 보면 일치하지 않는다, 미스매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이 되는데 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누차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범 이후에 두 번째 임시회를 거쳐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1년 후의 상황을 보면 경기 부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걷어들이는 문제가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확실한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지금의 기조를 유지한다. 오늘 내용의 포인트였죠. FOMC 회의 결과가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 자, 두 가지 문제에서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끌어가면 자, 지금의 인플레 오래든가 국채금리라든가 자산분의 거품이 발생하고 경우에 있어서 페드가 트리플 버블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 되는 네. 거죠. 금융 완화가 지속될 때는.
근데 자, 출구 전략이 두 가지 목표가 확신 있게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거품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조기 테이퍼링에 추진하면 사실 1930년대 것처럼 페드가 경기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경기 회복이 조금 나타났다 해서 부작용 사건에서 확 걷어들이니까 에클스 실수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전 앵커인데 방송 전에 아주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FMC 회의 결과보다는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해서 정확히 진단해 주셨습니다는. 네. 자, 우리가 보면 이 남녀 간에 사귈 때도 많은 게 있고 그게 뭐 재산이든 뭐든 저는 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정상 보면 많으면 그만큼 또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것 적은 거면 자,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 적은 거 있다면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많은 게 좋죠. 그렇죠. 사람의 네.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가가 쫙 해서 많이 올라가더라도 리스크가 있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올해 들어서 사실 작년 9월 이후에는 한국 주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추천할 때는 여다. 마지막에 올해 들어서는 한국 주식 좀 리스크 관리하십시오 하면 당신 주가가 왜 잘 올라가는데 자꾸 초치하느냐 해서 그냥 주식에 마지막 산 사람들이 그냥 게시판에 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보면 사실 FOMC 회의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보면 페드에서 보면 지나치게 거품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초기에서 경기를 살리다가 그런 거 생각해서 조기에 출구 전략해서 경기가 거꾸로 틀리면 그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밀고 가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밀고 가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인플레가 우려가 되든 국채금리가 우려가 되든 거품이 되든 밀고 가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확신되가지. 이것이 과연 에클스의 실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페드 역사상 보면 1913년 이후에 사실 경기가 침체보다는 경기가 거품이 발생할 때보다 똑같은 실수인데 왜 경기가 떨어졌을 때 이게 치욕으로 따지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적을 때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도 그렇죠. 부동산 정치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는 것보다 그냥 뭐 증세다 뭐해서 거품이 떨어져가서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신 분은 꼭 좀 기억하게 합니다. 페드 역사상 경기가 살아났다가 떨어지면 그게 치욕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페드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기까지는 거품이 오래되고 인플레 오래되고 국채금리가 오래되더라도 그냥 확신이 될 때까지는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네.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경제 전망은 쭉 올렸는데 내 통화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그대로 나느냐. 그렇죠. 바로 이해를 아마 하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 대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월가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 입장에서는 경제 전망과 그다음에 시장의 인식 그리고 이렇게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2023년까지 밟을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상 그렇다. 근데 2023까지 불가역성이 가져가면요. 네. 미국 경제가 더 거꾸로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 바람직스럽게 하겠습니까? 못 바람직합니까? 이 또한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이번에 월가에서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지 못했다 하는 입장이 요 제롬 파월의 얼굴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3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만큼 오늘은 그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인 의미 알아봤고요. 또 통화 정책과 경제 전망이 왜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